꼬리. 중견 IT 기업 더블스퀘어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층 빌딩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마케팅 담당자 이경수를 만났다. 더블스퀘어는 강경훈의 주된 거래처였고 이경수는 강경훈과 업무상 가장 밀접하게 소통하던 사이였다. 유리 칸막이가 둘러싼 회의실 안으로 이경수가 들어왔다. 쟁반을 든 채이다. 쟁반 위에는 녹차가 담긴 종이컵 3잔이 있었다. 종이컵 위로 김이 모락모락 났다. 이경수는 긴장한 얼굴이었다. 인사치레하는 대화가 지나고 현서는 본격적인 질문을 던졌다. 강경훈 씨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셨더군요. 전 정말 그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일 처리도 깔끔하고 프로페셔널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하나 부탁하면 이틀, 사흘이면 금방 만들어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서로 만나거나 하신 적은 없으세요? 그런 건 그다지 없었습니다. 뭐 식사야 미팅 끝나고 몇 번 한 적이 있죠. 근데 친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업무 말고는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고요. 그는 살인마와 함께 식사를 했다는 사실이 소름 끼치는 듯 몸을 떨었다. 나는 그에게 강경훈이 사망한 날의 알리바이를 물었다. 그건 왜요? 너무 언짢게 생각하시지는 마시고요. 그저 사건 마무리를 하는데 절차상 필요한 일입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는 사건 당일엔 회사에 출근했다고 답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선 타 마케팅 기업의 담당자와 미팅을 하고 3시 무렵에 회사에 복귀했다고 한다. 모두 증명해줄 만한 근거가 있었다. 아까 강경훈 씨의 일 처리가 깔끔하다고 하셨는데요. 예, 그랬죠. 실력은 출중했습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나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글쎄요, 문제라. 딱히 트러블이 있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집안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미팅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주로 문자나 메일, 그렇게 연락을 했어요. 조사는 그렇게 마무리됐다. 회사를 떠나는 우리를 배웅하며 이경수가 물었다. 근데 정말 그 사람이 그런 건가요? 아직 믿기지가 않아서요. 글쎄요. 조사하다 보면 명확해지겠죠. 나는 애매한 대답만을 남겼다. 그 다음으로 패션 잡지 라레의 마케팅 담당자 최영주를 만났다. 라레는 강경훈이 더블스퀘어를 제외하고 빈번하게 거래를 했던 회사였다. 라레의 사무실은 더블스퀘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복도에 놓인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최영주와 우리는 마주 앉았다. 최영주는 차가운 표정으로 우리와 대화를 시작했다. 최영주의 말에 따르면 강경훈은 라레의 홈페이지 리뉴얼과 멤버십 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래밍을 했다고 한다. 6월부터 거래 금액이 준 이유는 신규 개발이 아닌 유지보수 업무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초기 조사와 동일한 답변이다. 저희 회사와 강경훈 씨와는 업무적인 내용 외로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그녀는 회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답을 했다. 확고한 태도에 우리는 대화를 이어나가기 어려웠다. 그때 엘리베이터에 알림이 울렸다. 문이 열리자 여성 여러 명이 내렸다. 모두 키가 크고 화려하게 차려입었다. 그들은 최영주를 발견하곤 인사했다. 최영주는 굳은 표정을 잠시 풀더니 눈웃음으로 화답했다. 그녀들은 회사 안으로 들어갔다. 저분들은 나는 그녀들이 지나간 동선을 살피며 물었다. 모델들입니다. 촬영을 위해서 온 거죠. 그렇군요. 한 가지 궁금증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혹시 강경훈 씨와 미팅은 어디서 하셨나요? 지금 이 자리였습니까? 최영주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한 낯빛이 보였다. 아니요, 대부분 회사 내부에서 했죠. 저 문 너머로 말이죠. 내 말에 최영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 안에 사진 촬영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튜디오 같은. 네, 있습니다. 볼 수 있을까요? 최영주는 고민하다 따라오라고 말했다. 그녀가 카드키를 찍자 문이 열렸다. 라레는 건물 한 층을 다 쓰고 있었다. 디자인팀, 기획팀 등 부서를 나누는 여러 칸막이를 우리는 지나쳤다.
입구 제일 맞은편에 좌측부터 대표이사의 방과 스튜디오, 탈의실, 회의실이 모여 있었다. 회의실 안에는 8명 정도 앉을 만한 원형 테이블과 의자, 화이트보드가 있었다. 나는 최용주에게 물었다. 회의는 이 자리에서 하셨겠네요? 강경훈 씨와. 그렇죠. 모델분들 대기실이나 촬영 장소는 여기서 가깝고요. 내 질문에 최용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다. 그 표정을 보며 나는 물었다. 6월부터 금액이 줄어든 이유 업무 전환 때문인 거 확실합니까? 그녀는 시선을 피했다. 말씀해 주시죠. 실력이 좋아서 계속 강경훈 씨에게 맡기자고 회사 차원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제 생각에 유지보수 금액으로는 좀 큰 금액인 것 같은데요. 잡지 회사에서 고정비로 이 정도를 지출한다.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요. 최용주는 입을 다물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돈 유지보수 비용 맞습니까? 그녀는 안절부절 못하더니 조심스레 말했다. 회사 일 끝나고 보죠. 그녀는 우리를 떠밀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일단 기다리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차에 타며 현선이 물었다. 짐작하는 게 뭐야? 글쎄, 6월이야. 그놈이 돈 깎인 것도 시신 훼손이 심해진 것도 둘 사이에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거야? 확실하지는 않아. 이따 최영주 씨 다시 만나서 들어봐야 명확해지겠지. 왠지 지저분한 냄새가 나는데.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다음은 어디야? 강경훈과 이병주의 중학교 선생님들. 지역이 달라서 조금 걸릴 거야. 그 다음은 강경주, 최용주 씨는 돌아올 때나 만날 수 있겠네. 타이트하긴 하네. 양정구는 강경훈이 중학교 3학년일 때 담임이었다. 그는 교직에서 은퇴한 뒤 작은 교습소를 차려 아이들의 공부를 봐주고 있었다. 그는 교습소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강경훈은 모범적이고 착실한 학생이었다고 한다. 성적은 상위권이었으며 손꼽을 만한 학생이었다고 한다. 그랬던 제자가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다는 걸 그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어떤 문제도 일으킨 적이 없었나요? 양정구는 고민하더니 말했다. 글쎄요, 저는 그런 기억이 없네요. 김준성은 현역 교사였다. 그는 이병주의 중학교 시절을 지켜봤다. 대화는 그가 근무하는 학교 상담실 안에서 이뤄졌다. 김준성은 우리의 이야기를 잠자코 들었다. 그 이병주가 짧은 탄식 후 그는 좀처럼 말을 잇지 못했다. 공부는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시험에서 10등 안에도 든 적이 있어요. 똘똘했죠. 그 성격이 좀 모나긴 했습니다만. 모나다는 건 무슨 뜻이죠? 아우, 애들과 자주 싸웠었죠. 근데 이게 큰 사건으로 번진 적은 없었습니다. 뭐 그 정도 다툼이야 그 나이 때 남자애들에겐 흔한 일이기도 하고요. 다만 그는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당시 중학교 뒤뜰에 토끼를 키웠었습니다. 어느 날 토끼가 다 죽어 있었습니다. 면도칼로 난자당이 있었죠.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습니까? 예, 그게 그는 한참을 고심하다 입을 열었다. 이게 문제가 될까봐 경찰에 신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괜히 안 좋은 소문이 퍼질까봐 학교도 쉬쉬하고 넘어갔죠. 아휴, 지금 와서 보면은 이병주 짓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강경주의 집을 찾았다. 2층으로 된 단독주택이었다. 그는 우리를 거실에 있는 소파로 안내했다. 그는 재택근무 중이었다고 말했다. 언론들이 워낙 성가셔야 말이죠. 그러고 보니 가족이 보이지 않았다. 얼마 전 기자가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주소는 어떻게 한 건지. 가족들은 잠시 외가로 보냈습니다. 거기라면 조용할 것 같아서요. 뭐 저로선 말씀드릴 게 별로 없군요. 저도 동생 소식은 통 모르고 지내와서 말입니다. 부모님이 병으로 돌아가신 후 형제 사이는 자연스레 멀어졌다고 한다. 서로 거의 왕래가 없었다.
그렇다고 해도 강경훈이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보인 반응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현서는 그날에 대해 물었다. 강경훈 씨가 사망했을 때 경찰에게 전화가 갔었죠. 예, 그랬죠. 제가 덤덤하고 무심하게 반응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군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땐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경황이 없었죠. 솔직히 슬퍼해야 할지 아니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갈피가 안 잡히더라고요. 물론 동생이 살인범이라는 사실에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만. 그는 허탈해 보이는 웃음을 지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런 얘기까지 해야 하나 싶긴 하지만 그는 허공을 멍하니 바라봤다. 동생은 소위 내다 놓은 자식이었습니다. 계속 엇나가고 사고만 쳤죠. 부모님도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억지로 독립해서 살게 하면 뭐 철이라도 들 줄 알았는데. 솔직히 장래도 사람 된 돌이니 그냥 했을 뿐입니다. 그의 표정과 목소리에서 자책과 후회 같은 감정이 느껴졌다. 강경훈 씨가 사고만 쳤다고 하셨는데 그 말뜻은 예, 고등학교 때 이후로 문제만 일으켰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뭐 학교 안에서 애들 사이에 발생할 만한 문제야 뭐겠어요. 폭력이죠. 고교 시절 강경훈은 온갖 문제를 일으켰지만 성적이 좋아 학교에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게 대학에 간 강경훈은 술과 도박에 빠졌다고 한다. 군대를 다녀온 후에도 마찬가지여서 가족은 그를 강제로 독립시켰다고 한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경주의 말에 씁쓸함이 맴돌았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최영주와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카페 제일 구석에 있는 테이블에 그녀는 홀로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다.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최영주는 고개를 저었다. 카페 천장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때이른 캐럴이 작게 울려 퍼졌다. 재즈로 편곡된 징글벨을 들으며 나와 현서는 최영주의 말을 기다렸다. 그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침묵 중간중간에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5월에 아마 5월 10일일 거예요. 화보 촬영을 하는 날이었어요. 란제리 화보였죠? 그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건이란 단어에 나와 현서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최영주는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다. 무슨 일이었죠? 강경훈 씨가 그날 미팅 때문에 회사에 나와 있었어요. 그러다 그 일이 터졌죠. 최영주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모델 한 명이 강경훈 씨한테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어요. 회의 중 쉬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최영주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한다. 그 사이 강경훈이 탈의실로 들어가 모델을 추행했다는 것이다.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회사 차원에서 확인이 먼저였습니다. 내 물음에 최영주는 단호하게 답했다. 그러나 설명이 이어질수록 그녀는 자신감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탈의실이라 당연히 CCTV는 없었다. 하필이면 회의실 내부와 복도도 마찬가지였다. CCTV는 주요 사무공간과 출입구에만 설치되어 있었다.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강경훈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항변을 했다고 한다. 라레는 듣지 않았다. 회사는 모델 성추행 건을 들며 그를 해고했다. 그와 동시에 회사는 협박을 시작했다. 그들은 모델의 대리인처럼 굴었다고 한다. 강경훈은 굴복했다. 신고는 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하기로 했다. 회사가 청구한 합의금은 상당했다. 그 정도면 강경훈은 이 회사에서 2-3달을 무보수로 일한 셈이 된다. 그런데 여기엔 숨겨진 사실이 있었다. 회사 대표와 모델이 짜고 일을 벌인 것이었다. 그 당시 경영난이 있어 비용을 아끼고자 나름 고심해서 짜낸 방식이었던 모양이다. 멍청하다. 그러나 강경훈에겐 사건 당시 누군가 통화를 한 기록이 있었다. 오히려 강경훈이 협박을 시작했다. 강경훈은 이 일을 함구하는 조건으로
회사에 정기적으로 돈을 입금하라 요구했다. 회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여기까지가 제가 파악한 내용입니다. 최영주는 말을 마쳤다. 나와 현선은 멍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다. 최영주와 헤어지고 나는 현선을 집으로 바래다 주었다. 돌아가는 동안 현선은 투덜거렸다. 도대체 어디까지 추한꼴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나도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다. 강경훈이 6월에 범행 정도가 심해진 건 저 사건이 어떻게든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 좋은 데이터긴 한데 중요한 증거가 못 돼. 회사 대표가 범행했을 가능성은 없나? 그 대표가 이병주의 방식을 어떻게 알겠어? 그건 그렇다. 나도 피곤해진 모양이다. 다른 팀은 별 소식 없어? 아직 현선은 고개를 저었다. 그 말을 끝으로 우리는 침묵 속에 잠겼다. 현선의 집 앞에 도착했다. 현선은 차에서 내리며 내일의 일정을 알려줬다. 내일은 이병주의 부모 강경훈이랑 이병주의 고등학교 교사들이야. 여건이 되면 주변 친구들까지 만날 수도 있고. 내일도 타이트하네. 일정만 들어도 더욱더 피로가 몰려왔다. 일단 푹 쉬어. 그래. 조심히 들어가. 나는 현선과 헤어지고 집으로 왔다. 씻지도 못하고 침대 위로 쓰러졌다. 침대 위에는 너구리가 두둥실 떠 있었다. 이병주의 부모는 우리를 만나지 않으려 했다. 강경한 태도였다. 오래전에 내다버린 자식이고 그렇게 할 말이 없다는 식이었다. 겨우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들에게서 얻은 정보는 없었다. 이병주가 성인이 된 이후로 그들과의 관계는 끊어졌다. 우리가 떠날 때 이병주의 어머니가 물었다. 범인이 우리 병주가 확실합니까? 나는 자세한 대답을 피했다. 저 아직 조사 중이라 죄송합니다. 그 말의 속뜻을 알았는지 그녀는 탄식했다. 얼굴의 주름이 더욱 깊게 느껴졌다. 강경훈과 이병주가 같이 나온 고등학교 교사는 둘을 상반되게 기억했다. 그의 기억 속에서 강경훈은 엘리트였고 이병주는 방황하던 학생이었다. 그는 생활기록부 등 서류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그 이상의 이야기는 말하기를 꺼려했다. 더 캐물어봤지만 그는 답변을 거부했다. 차에 타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려고 할 때 현선의 핸드폰이 울렸다. 양준이었다. 생각났어요. 예전에 그 집에 고등학교 동창이 찾아왔었어요. 현선은 메모를 하며 물었다. 그 집이요? 강경훈 씨 집이요? 네. 그게 이병주는 아니고요. 네,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막 뉴스에 나오는 사진과는 완전히 다른. 그리고 그놈 강경훈이 확실히 말했어요. 자기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일단 알겠습니다. 양준이는 겁에 질린 듯 목소리를 떨었다. 저 범인이 막 저 해치려 들면 어떡해요? 안심하세요. 보호해드릴 인력 요청해드리겠습니다. 현선은 전화통화를 끝낸 후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위에서 난리 칠 텐데. 그래도 조심하는 게 낫지. 내 말에 현선은 쓴웃음을 지으며 전화를 걸었다. 현준영 경감은 현선의 요청을 승낙했다. 형사 셋이 양준이의 집 근처에 잠복하게 됐다. 조치를 취하면서도 경감은 양준이의 증언이 신뢰할 만한 것인지 의심을 품고 있었다. 그건 나도 현선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양준이의 말과 강경훈과 이병주 사이에는 고등학교라는 확실한 접점이 있었다. 거길 파봐야 한다. 채굴. 동창 A는 이렇게 말했다. 경훈이요? 멋있던 친구였죠. 예. 공부도 잘하고
다른 애들한테는 나름 선망의 대상이었죠. 이병주요? 이병주는 좀 양아치였어요. 근데 그놈은 그럴만해요. 그럴 것 같았어요. 사람 죽이는 거 워낙 문제였으니까. 근데 경훈이는 연락 못한 지는 오래됐지만 에이, 그럴 리가 없어요. 동창 B는 이렇게 말했다. 경훈이요? 별 생각 없는데요. 그냥 살인마라고 하던데. 그냥 고등학교 시절로 국한시켜서 경훈이에 대해선 별 느낌이 없네요. 뭐 공부 잘했다 이 정도? 병주요? 병주는 좀 별로죠. 성격이 되게 싸나웠던 걸로 기억해요. 직접 괴롭힘 당한 적은 거의 없는데 그냥 좀 별로인 거 있잖아요. 왜? 동창 C는 화를 삼키지 못했다. 개새끼입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치가 떨려요. 그놈이 어떻게 날 괴롭혔는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강경은 와, 그 새끼도 만만치 않게 나쁜 새끼예요. 순수한 척했죠. 엘리트인 척했어요. 근데 왜 내가 괴롭힘 당할 시점에는 그 친구가 웃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지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기억은 아닐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두 놈 중에 강경훈이가 죽은 게 더 속 시원합니다. 동창 D는 분수를 모르고 거드름을 피웠다. 고등학교 때요? 벌써 몇 년이야? 그때 화려하긴 했죠. 경훈이랑 병주랑 꼬봉도 여러 부리고 막. 지금이야 뭐 이렇지만. 에? 폭력이요? 뭐 그땐 어린 시절이라. 잠깐만요. 저 그런 적 없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네요. 꼬봉에 대해 질문했지만 동창 D는 회피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동창 E와 만났다. 동창 E는 강경훈과 이병주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어조로 말했다. 나쁜 놈들입니다. 뉴스 봤을 때 터질 게 터졌구나 싶었어요. 그의 주먹이 떨렸다. 어떻게 보면 죽은 게 다행이죠. 시도 때도 없이 애들 괴롭혔습니다. 저도 당하는 입장이었고요. 강경훈이요? 그놈도 똑같았어요. 이병주랑 다를 게 없었다고요. 어쩌면 더 싫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놈 공부 잘했으니까. 그니까 선생님이 잘 터치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 둘은 자기보다 약한 애들 온갖 방법으로 괴롭혔습니다. 에? 꼬봉이요? 꼬봉이야 많았죠. 가장 심하게 괴롭힘 당한 경우요? 누구였더라? 하나 있었는데. 그는 졸업 앨범을 꺼내오더니 사진들을 천천히 살폈다. 예, 아마 이 친구였을 겁니다. 그는 앨범 속의 인물 하나를 지목했다. 그때 현선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현선은 멀리 떨어져 전화를 받았다. 돌아온 현선이 내게 말했다. 라이더복에서 DNA가 발견됐대. 우리는 본부로 돌아가기 전 양준이의 집을 찾았다. 이에게 빌린 앨범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이 사람이에요. 확실해요. 동창 이의 선택과 일치했다. 한 소년이 억지스럽게 웃고 있었다. 그 아래에는 김영진이란 이름이 적혀 있었다.